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북 이전 촉구 목소리가 시민사회로 번지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는 전북에 반도체 클러스터가 생기면 송전탑 건설 논란과 주민 반발도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사실상 중단됐던 완주-전주 통합 논의를 다시 시작하자고 공식 제안했습니다. 정부 주도의 전국적인 행정통합 기조에 전북도 합류해야 한다며 완주 군민의 결단을 호소했습니다. 내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1심 선고 결과가 나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받는 재판들 가운데 첫 선고로 내일 선고 과정은 모두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 성인 3명 중 1명이 비만일 정도로 비만율은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비만 치료제에 대한 관심도 늘고 있는 가운데 건강 쏙쏙에서 비만 치료제의 오해와 진실 살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 7시 뉴스입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북 이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정치권에 이어 시민사회에서도 터져나왔습니다. 전북에서 만든 전기를 수도권으로 보내지 말고 전북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들면 송전탑 건설 논란과 주민 반발을 동시에 해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첫 소식 조선우 기자입니다. 지난달 말 김성환 기후에너지 환경부 장관의 이전 고민 발언으로 시작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지방 이전 논란. 청와대가 검토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지만 논란은 여전합니다. 공개적으로 밝혀라! 송전탑 설치가 예정된 전북 지역 주민들이 한데 모여 한 목소리를 냅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전면 재검토하고 송전탑 건설을 백지화하라고 촉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도권의 에너지 식민지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수도권 반도체 국가 산단을 용인하는 것은 전북을 영구적인 에너지 산업 식민지로 만들겠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전북도와 일부 정치권의 입장도 미온적이라고 비판합니다. 특히 김관영 도지사의 기업 선택 존중 입장은 도민 희생이 깔린 투항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우리 도민이 원하는 것은 기업 선택권 존중이 아니라 지방 이전과 유치이며 송전탑의 최적 배치가 아니라. 한편 김 지사는 남북권 추가 클러스터를 언급하며 용인 클러스터 이전은 사실상 비현실적이라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대통령께서 남부 지역에 클러스터를 만들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남부 지역의 그 클러스터가 우리 새만금과 전북과 전남, 광주를 잇는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를 두고 여러 갈래 해석이 분분한 가운데 다음 주 삼성전자 앞 기자회견과 청와대 집회 등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조선우입니다. 김의겸 새만금 개발청장이 최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새만금 매립과 재정 상황 등을 현실적으로 따져 오는 6월 말까지 기본 계획을 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050년 완공 목표를 앞당기는 것을 비롯해 전체 매립 면적을 조정하고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10기가와트까지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아리백 산업단지 지정을 위한 계획도 서둘러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는 지난 전북 교육감 선거 때 상대 후보의 표절 의혹을 내세워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하지만 그 뒤 본인 역시 다수의 언론사 기고문 등에서 표절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도덕성에 상처를 입게 됐습니다. 조경모 기자입니다. 천호성 전북교육감 후보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서거석 후보의 2005년 박사학위 논문이 제자 논문을 거의 복사한 수준이라며 연구 부정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지난 2022년 전북 교육감 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당시 천호성 교수는 상대 후보의 논문 표절 의혹을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이 같은 천호성 교수의 표절 공세는 4년 만에 자신에게 부메랑으로 되돌아왔습니다. KBS의 취재 결과 천호성 교수의 언론사 기고문 가운데 표절 정황이 짙은 10여 편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특히 상대 후보를 비판한 뒤에도 표절 행각이 계속된 것으로 드러나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늘 그렇게 글을 쓰는 사람 입장에서 이 부분은 정말 저한테 아픈 부분이에요. 정말 아픈 부분이고 유일하게 제가 참 저를 공격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기도 한데 이런 가운데 전북교육감 선거에 세 번째 도전장을 낸 청 교수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교육감 출마를 예고한 이남호 전 전북대 총장은 상습 표절은 교육자의 자격을 흔드는 중대한 결격 사유라며 불출마를 촉구했습니다. 전북교육이 더 이상 상처받지 않도록 천호성 교수는 지금이라도 공교육 앞에 책임지는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황호진과 유성동 등 다른 출마자들도 성명서 등을 통해 청 교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놨습니다. 이번 표절 논란으로 청 교수는 과거 상대에게 들이댄 이중잣대가 부메랑으로 되돌아오는 반정 국면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KBS 뉴스 조경모입니다. 여덟 달 전 완주군 인구가 1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완주군은 정주 여건 등을 개선해 15만 명에 도전한다고 밝혔는데 최근 인구가 소폭 감소하며 증가세가 주춤합니다. 어찌된 일인지 김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5월 완주군 인구가 36년 만에 10만 명을 넘었습니다. 당시 유희태 완주군수는 15만 명까지 끌어올리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 낳는 환경, 그리고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든 층층이 좀 더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고자 합니다. 10만 돌파하면서 보니까 1,400만 개 차이 안 나더라고요. 정해보고. 이후 완주군 인구는 달마다 적게는 몇십 명에서 많게는 100명 안팎씩 꾸준히 늘었습니다. 당시 완주군 인구가 늘어난 원인 가운데 하나로 전주시와 가까운 입지 조건이 꼽혔습니다. 전주시와 거리가 먼 경천과 화산 등 읍면 인구는 오히려 줄었기 때문에 완주군 인구 증가세가 지속될지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까지 증가세를 이어가던 완주군 인구는 지난달 들어 소폭 감소했습니다. 이달 중반을 기준으로도 완주군 인구는 10만 436명을 기록해 감소세 혹은 보합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 완주군은 이에 대해 장수와 순창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영향이 있어 보인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주거단지가 추가로 조성되면 장기적으로는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정된 인구를 놓고 전주시와 완주군이 줄다리기를 한다는 분석 속에 완주군이 어떤 대응책을 찾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현주입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완주 전주 행정구역 통합을 다시 논의하자고 공식 제안했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전국적인 행정통합 기조에 전북도 합류해야 한다며 완주 군민의 전향적인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박웅 기자입니다. 1년 6개월 전 완주 군민 6천여 명이 건의하며 첫 발을 내디딘 완주 전주 통합. 반대 여론이 부각되면서 행정안전부는 주민투표를 끝내 결정하지 못했고 논의는 중단돼 왔습니다. 그러는 사이 대전 충남과 광주 전남 등 인접지역은 광역 단위의 행정통합을 서두르기 시작했습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완주와 전주도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다른 지역들은 공공기관 이전과 산업 기반 확충 등 파격적 혜택을 약속받고 있다며 위기의식을 드러냈습니다. 정부가 잘한다고 박수 쳐줄 때 함께 손을 잡읍시다. 전북만이 소유될 위기에 있는 너무나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특히 통합에 반대하는 완주 군민과 완주 군 의원들의 전향적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지방선거까지 남은 시간이 촉박한 탓에 주민투표가 아닌 군의회 의결도 제안했습니다. 도지사가 소통에 미흡했다는 질타, 또 완주 군민들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지 못했다는 지적들에 대해서도 사과드립니다. 그러나 지금은 너무나 절박한 기존 반대 여론의 설득 가능성이 관건인데
오는 22일로 예정된 김 지사의 완주 방문 일정이 중대 분수령으로 꼽힙니다. KBS 뉴스 박궁입니다. 진보당의 강성희 전주시장 출마자와 오은미 순창군수 출마자가 전북을 중심으로 한 호남 대통합을 제안했습니다. 두 사람은 대전 충남과 광주 전남이 광역 통합을 추진하는 사이 전북은 배제됐다며 지금 즉시 호남 대통합을 주도적으로 제안하고 광주 전남 이상의 특례를 촉구했습니다. 한편 전북 정치권 안팎에서는 전북이 광주 전남과 행정적으로 묶일 경우 호남의 변방으로 전락하고 소외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주시장 출마 선언이 잇따르면서 후보자 윤곽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민주당 독주 현상이 뚜렷한 가운데 벌써부터 공천 경쟁이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유진휘 기자입니다. 국주영은 전 전북도의장이 전주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국주 전 의장은 호남에서 처음으로 여성 광역의회 의장을 역임하는 등 새로운 길을 개척해왔다며 기득권의 벽을 깨트리는 첫 여성 전주시장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채 제로화와 피지컬 AI 발원지, K컬처 플랫폼 구축을 통한 문화산업도시 등 7대 공약도 발표했습니다. 이제 무능한 기득권의 벽을 깨뜨리고 첫 번째 여성 전주시장이 되고자 합니다. 빚잔치 공약이 아니라 빚부터 갚겠다고 말하는 정직한 시장이 되겠습니다. 전주시장 선거를 5달 앞두고 후보자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조지훈 전 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과 성치두 전 민주당 전북도당 청년소통협력위원장이 일찌감치 출마를 알렸고 우범기 전주시장은 다음 달쯤 재선 출마를 공식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복당 여부에 따라 선거 합류가 예상되는 임정엽 전 완주군수까지 합하면 민주당 소속 입지자만 4명에서 5명에 달할 전망입니다. 민주당 독주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는 가운데 진보당 후보로 낙점받은 강성희 전 국회의원도 호남 대통합론을 띄우며 지지세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호남 대통합으로 전주 중심 초광역 경제권의 문을 열겠습니다. 부산에 해수부가 있다면 전북은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중앙의 유치로 농생명 수도의 위상을 확립하겠습니다. 전주시장 선거에 앞서 공천권 확보를 위한 다자구도가 형성되면서 선거 열기가 한층 고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유진휘입니다. 신보균 전 행정안전부 차관이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익산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심 전 차관은 인공지능을 통한 혁신 스마트 도시 건설과 국가식품 클러스터를 활용한 식품산업 고도화,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토대로 한 문화 관광 경쟁력 강화 등을 약속했습니다. 내년 6월 익산시장 선거에는 전직 공직자와 정치인 등 6명 이상의 입지자가 도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등이 참여한 전북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가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기준 전주시의 지방채 규모가 6,800억 원을 넘는 등 4년 만에 3배 이상 급증해 재정 부담이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종광대 재개발 중단에 따른 보상금 지급 등 앞으로도 지방채 추가 발행이 예상되는 만큼 전주시가 재정 상태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세출 구조 조정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도 전주시의 재정 운영 점검과 대책 등을 의제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내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등 재판 1심 결론이 나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받는 재판들 가운데 처음 나오는 선고인데 향후 내란 혐의 재판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내일 선고 과정은 모두 방송을 통해 생중계됩니다. 신현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란 혐의 등 8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첫 선고를 받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내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등 사건 1심 선고를 내립니다. 내일 선고에서 결론 나는 혐의는 크게 5가지. 먼저 경호처를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가 있습니다.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의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고 주장해온 만큼 공수처 수사의 적법성도 주요 쟁점입니다. 계엄 선포를 위해 형식적으로 국무회의를 열고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도 있습니다. 이 국무회의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된다면 계엄 선포가 위법했다는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계엄 해제 이후에 사후 선포문을 급조해 결재하고 폐기한 혐의, 계엄이 정당했다는 허위 사실을 외신에 전파한 혐의, 비아폰 통신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있습니다.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도합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피고인을 신임하여 대통령으로 선출하였던 국민들은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재판부는 사회적 관심도와 공공의 이익 등을 고려해 선고 과정 전체를 생중계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논평을 통해 신영대 전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재선거를 치르는 지역구에 민주당 공천은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최근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재보궐선거를 겨냥해 전략공천이 원칙이라고 밀실 공천 의지를 드러냈다며 민주당은 책임을 지고 자성하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전북은 특정 정당의 사유지가 아니라며 이번 선거는 조작된 여론의 가면을 벗기고 도민의 진심이 승리하는 심판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전북도당이 최근 조국혁신당이 주장한 기초의원 선거구의 중대선거구제 확대에 적극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수십 년 동안 전북에서 일당 독주가 이어져 왔고 이로 인해 견제와 균형이 실종된 정치 환경이 지속됐다며 3, 4인 선거구 확대를 통해 다양한 정당 후보들이 선출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준금리가 연 2.5%로 동결됐습니다. 계속 고공행진 중인 원달러 환율 때문인데 이창용 한은 총재는 환율 안정을 위해 금리를 올리진 않겠다며 금리 인상 가능성에도 선을 그었습니다. 보도에 정재우 기자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2.5%로 동결했습니다. 지난해 7월 이후 5차례 연속 동결입니다. 동결 결정 주요 요인은 환율이었습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환율이 오른 배경의 4분의 1 정도는 국내 수급 요인 때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 총재는 개인 투자자들이 환율 하락 시 대규모로 달러를 사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고 해외 주식 투자 자금 유출도 여전히 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나라는 대외 채권국이고 외채가 많던 과거와는 상황이 다르다며 금융위기는 아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환율 안정을 위해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주문에 대해선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환율을 금리로 잡으려면 한 25bp 뭐 이렇게 잡아서는 안 되고요. 한 200bp, 300bp 올려야 됩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이 고통받을 수 있습니다. 반도체 초호황 등을 근거로 우리 경제 기초 체력이 견고하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시장의 과도한 금리 인하 기대감을 관리해 나가겠다고도 했습니다. 오늘 금리 동결 결정은 금통위원 만장일치였습니다. 공식 의결문에서 금리 인하 언급도 삭제했습니다. 향후 3개월 전망에서도 금통위원 5명이 연 2.5% 유지가 적절하다고 판단해 당분간 금리 인하는 쉽지 않을 거로 보입니다. KBS 뉴스 정재우입니다. JB금융지주가 높은 예대금리 차로 자회사인 전북은행과 광주은행을 통해 거둔 이자 수익을 지주 회장에게 고액의 보수로 챙겨주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공시 보고서를 보면 지주 회장이 지난해 상반기에 받은 급여와 상여는 33억 원이 넘습니다. 시중은행을 포함해 업계 최고 수준입니다. 지주 배당 확대로 자회사의 재무 부담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미국이 일부 수출용 AI 반도체 칩에 25% 관세를 매기기로 했습니다. 중국을 겨냥한 조치로 당장 우리 기업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미국이 예고했던 반도체 품목 관세를 일부 도입하고 확대를 예고한 만큼 정부와 업계가 주시하고 있습니다. 송락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밝힌 관세 부과 대상은 엔비디아와 AMD의 수출용 인공지능 반도체입니다. 두 회사의 AI용 반도체는 타이완의 TSMC에서 전량 생산되며 미국으로 수입된 뒤 재수출하는 방식으로 각국에 공급됩니다. 엔비디아의 H200의 경우 중국 기업들이 200만 개 이상 주문한 걸로 전해졌는데
이는 엔비디아가 보유한 공급량 70만 개를 상회하는 수치입니다. 이번 미국의 25% 관세가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조치라는 걸로 해석되는데 일종의 통행세를 걷어 중국을 압박하겠다는 겁니다. 일단 우리 반도체 업계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걸로 보입니다. 두 AI 칩 모두 우리 기업들이 공급하는 고대역 폭 메모리 HBM이 탑재되지만 납품이 장기 계약으로 묶여 있고 가격 협상력 역시 갖추고 있어 당장 수익성 악화로 이어지진 않을 거라는 분석입니다. 우리의 HBM도 중국으로 바로 못 보내고 미국을 거쳐서 가야 될 수도 있어요. 만약에 그런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다면 박미중인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귀국 일정을 연기하고 진상 파악에 나섰습니다. 추가로 현지에서 지금 또 좀 파악하고 또 만나고 해야 될 부분은 있는지 그에 좀 판단을 하기 위해서 정부와 업계는 이번 조치가 그동안 미국이 미뤄온 반도체 분야 관세의 신호탄이 될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이 가까운 시일 내 반도체와 관련한 더 광범위한 관세 부과를 예고했기 때문입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정부가 인공지능, AI를 주요 성장 동력으로 꼽으면서 AI 활성화 정책을 잇따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AI 학습에 이용되는 데이터, 즉 원래 정보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황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30년 가까이 드라마나 영화 음악을 작업한 박성일 음악 감독. AI가 기존 음악을 학습한 뒤 손쉽게 음악을 만드는 것을 보면서 충격에 빠졌습니다. 법적 제재 없이 제가 만들어낸 저작물들을 그들은 무단으로 학습을 시켜도 저희가 손쓸 수 있는 법안이 없고요. 이런 우려 최근 정부의 AI 사업 계획안을 두고 더 커지고 있습니다. 계획안 중 AI 학습을 위해 저작권 활용의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라는 내용이 문제가 됐습니다. 창작 단체들은 저작권자의 권리를 훼손하려 한다고 반발합니다. AI가 데이터를 먼저 사용한 뒤 사후에 보상한다는 이른바 선사용 후보상 조항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인공지능으로 가야 되는 이런 어떤 산업의 흐름, 거기에서 이제 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이것들을 손해를 끼치면서까지 그 산업이 지속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회는 선사용 후보상 원칙은 저작권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만 해당될 뿐이며 이는 창작 생태계 활성화가 주요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데이터를 학습한 AI 모델이나 기술이나 서비스를 어떻게 하면 더 창작자에게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까, 그 순환 고리 자체를 다시 만들었다고. 전문가들은 생성형 AI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저작권자와 개발업자 간 권익을 균형 있게 보장하는 구체적인 가이드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KBS 뉴스 황정호입니다. 건강 속속 시간입니다. 새해 들어 다이어트 결심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약을 통해 쉽게 살을 뺄 수 있다는 인식 때문에 해마다 이맘때쯤이면 비만 치료제가 인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무조건 비만 치료제가 효과가 있는 걸까요? 오늘 이 시간엔 비만 치료제의 궁금증 풀어봅니다. 우리나라는 성인 3명 중 1명 이상이 비만일 정도로 비만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 때문에 다이어트 열풍으로 최근 위고비나 마운자로 같은 비만 치료제 수요가 급격히 늘고 있는데요. 비만 치료제 효과에 대한 진실과 오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비만 치료제는 보통 의학적으로 비만을 치료하기 위해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 의약품을 말합니다. 식욕과 대사 조절에 관여하는 약물로 작용 방식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식욕 억제제 계열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해 식욕을 줄이는 약인데요. 대표적으로 먹는 약인 펜터민과 큐시미아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식사 후에 장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의 작용을 모방한 약물로 뇌에서 식욕을 억제하고 위장의 운동 속도를 늦춰 포만감을 오래 유지하게 합니다. 이 계열의 약은 배에 직접 투여하는 주사제 형태의 위고비가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체질량 지수 30 이상의 고도 비만이거나 25 이상 30 미만의 과체중이면서
고혈압 같은 동반 질환이 있는 경우가 권장 투약 대상입니다. 위고비는 가장 낮은 용량인 1단계부터 한 달 투약을 시작해 5단계까지 단계를 높여가며 맞는데요. 위고비의 체중 감량 효과는 평균 14.9% 정도로 약을 끊으면 다시 살이 찌는 요요 현상이 나타나고 한 달에 40만 원 정도로 비용 부담이 큰 것이 단점입니다. 구토나 복통, 어지러움의 급성 췌장염이나 담석증, 급성 신부전 등과 같은 부작용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질병이 아닌데 약을 쓰면 효과보다 부작용의 위험이 클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비만 치료제는 단순히 체중을 줄이는 다이어트 보조제가 아니라 의사가 처방하고 허가된 용법대로 투약해야 하는 치료제라는 점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네, 비만 치료제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예수병원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종민 과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과장님 앞서도 나왔지만 이 비만 치료제는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 의약품인데 최근엔 미용 목적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비만 치료제에 대한 오해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요즘 위고비나 마운자로 같이 이제 비만 치료제가 많이 열풍인데요. 이게 미디어에서 이제 화제가 돼서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갖게 되셔가지고 이제 외래에도 많이 찾아오십니다. 그렇지만 그만큼 오해도 많으신데요. 제일 큰 오해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비만 치료제를 맞기만 하면은 막 살이 쭉쭉쭉쭉 빠지고 그리고 이게 지방을 녹이는 약으로도 이제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비만 치료제 특히 이제 위고비나 마운자로 같은 이런 제품은 식욕을 억제시키고 포만감을 증가시키면서 이제 먹는 양을 줄어들게 하는 약이고요. 그래서 이제 생활 습관 개선 없이는 획기적인 비만 치료는 힘들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비만 치료제 가운데 말씀하신 위고비는 이제 청소년도 맞을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맞는 게 효과적입니까? 네, 이게 청소년도 다 맞을 수 있다라는 말이 반절은 맞고 반절은 틀리거든요. 이제 청소년이 모든 대상이 다 포함되는 게 아니라 청소년 중에서도 이제 연령 12세 이상 그리고 이제 BMI 체질량 지수라고 하죠. 그게 상위 5% 이상. 그러니까 성인으로 치면 BMI 30 이상의 고도 비만인 수준에 한해서 이제 좀 신중하게 투여되어야 합니다. 성인 같은 경우에는 BMI 30 이상에 이제 BMI 25에서 30 미만이지만 이제 그 비만 관련 질환을 예를 들면 당뇨나 고혈압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저희가 투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게 그 용량을 크게 맞을수록 효과가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물론 이게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용량과 효과가 어느 정도 비례 관계는 있지만 이제 처음부터 그렇게 강한 용량을 쓰게 되면 부작용 때문에 아예 시작을 못 해버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용량으로 예를 들면 위고비 같은 경우에 0.25ml, 마운자로는 2.5ml 정도로 시작해서 서서히 적응시켜가면서 늘려가는 게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위고비 같은 비만 주사제는 한번 맞으면 평생 맞아야 하는지 또 중독 우려 같은 건 없는지 이런 것도 궁금합니다. 네, 이게 일단은 먼저 말씀드리면 중독성은 이게 항정신성 약물이나 이제 마약성 약물이 아니기 때문에 없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근데 요즘 많은 분들이 이게 중독인 것 같은데라고 느끼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이제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제 식욕이 억제되면서 몸에 들어오는 칼로리가 적어져요. 적어지게 되면은 이제 기초 대사량을 우리 몸은 거기 적응시키면서 낮추게 되거든요. 기초 대사량을 이렇게 낮추게 되면은 이제 그 상태에서 저희가 만약에 비만 치료제를 끊게 되면 다시 식욕이 증가되면서 이제 들어오는 칼로리가 많게 되는데 몸에 있는 대사량은 낮아진 상태니까 그만큼 저희가 살이 찌는 거거든요. 그만큼 이것을 이제 요요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요요 현상 때문에 약을 끊다가도 다시 찾게 되고 이렇게 돼서 의존성이 생기게 되면서 내가 이 약을 계속 사용해야 되는 건가? 라는 의문도 이제 인식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실제 치료 목표는 이겁니다. 약을 쓰는 동안 생활 패턴을 바꿔서 약 없이도 유지 가능한 상태를 만드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목표로 가지고 이제 충분히 조절되고 식사 습관이 안정화되면은 감량하거나 이제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위고비와 마운자로 같은 비만 치료제는 부작용 우려는 없습니까? 네, 부작용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위고비나 마운자로 같은 부분은 보통
위 배출을 늘리거든요. 위 배출을 지연시키면서 우리가 소위 말해서 먹으면은 잘 안 내려가게 돼서 미식거리거나 구토가 이제 증가되게 되는데 이런 건 흔하지만 초기나 이제 증량 단계에서 있는 거고 저희가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췌장염 같은 부분이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실은 위고비가 출시되기 전에 4년 동안 길게 좀 임상 연구를 진행했는데 거기에서는 유의미하게 보고가 되진 않았거든요. 근데 요즘 임상에서 시판되고 나서 이제 사용하다 보니까 그런 케이스들이 가끔씩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봐야 되는 게 이게 만약에 비만 환자분들 중에서는 보통 중성지방이 많거나 아니면은 음주를 즐겨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게 결국에는 췌장염의 인자가 될 수가 있어서 이것 때문은 아닌가 하고 의심을 해보고 되고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아직은 걱정한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주기적으로 외래 진료를 받으면서 이런 증상 같은 걸 이제 모니터링하면서 사용하게 되면은 괜찮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부작용 때문에 사용을 못하게 된다면은 이제 큐시미아 같은 다른 종류의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미국에서 또 알약 형태의 먹는 위고비가 출시되면서 앞으로 이제 비만 치료제의 대중화는 더 빨라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의사로서 당부할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네, 주사뿐만 아니라 이제 먹는 약으로까지 이게 출시가 돼서 접근성은 분명히 좋아질 것입니다. 접근성은 좋아지는 동시에 이제 오남용의 위험도 커지는데요. 비만은 당뇨랑 고혈압 같이 만성 질환이라는 인식을 저희가 가지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의학적인 기준이 명확하고 치료 목표를 설정을 딱 해가지고 우리가 추적 관찰을 하면서 사용해야 되는 치료약이라는 인식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식습관과 생활 패턴을 바꿀 때까지 도움을 받는 개념이라는 거를 인지를 하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전 약을 쓰는 동안 이제 식습관과 생활 패턴을 바꿔서 약 없이도 유지 가능한 상태를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오후 전북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전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은 군산과 정읍, 김제 등 전북 서부 권역을 중심으로 낮 한때 초미세먼지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104 마이크로그램을 기록하며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내일까지는 서쪽으로부터 유입된 미세먼지가 전북 전역에 정체될 것으로 보인다며 야외 활동과 건강 관리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고창군이 설 명절을 앞두고 공식 온라인 쇼핑몰에서 할인 행사를 진행합니다. 정읍시가 서부권 주민들의 수건인 황토현 축구장 조성에 나섭니다. 전북의 지역 소식 이종환 기자가 전합니다. 고창군 공식 온라인 쇼핑몰인 고창마켓에서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19일부터 31일까지 대규모 할인 행사를 진행합니다. 이 기간 고창마켓 회원과 신규 고객에게는 고창의 농특산물이 담긴 명절 선물 세트와 일상 먹거리를 최대 3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합니다. 고창군 농특산물 홍보와 농가의 소득을 높이고 소비자 부담은 낮추는 고창마켓 할인 판매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정읍시가 올해 말 준공을 목표로 덕천면 신월리 27,500여 제곱미터 터에 황토현 축구장 조성에 나섰습니다. 사업비 54억 2,500만 원을 들여 국제 경기가 가능한 규격의 축구장 한 면과 주차장, 각종 편의시설을 갖춘 체육 공간을 지을 예정입니다. 올 12월까지 국제 규격의 최신식 구장을 차질 없이 완공해서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여가 생활을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남원시가 운영하는 교룡공원 숲속 야영장이 지난 2024년 11월 개장 이후 누적 이용객이 10,000명을 넘어섰습니다. 교룡산 국민관광지 내 21,000여 제곱미터 터에 조성된 야영장에는 일반과 트레일러 캠핑 등이 가능한 사이트 32명과 인근의 둘레길 등이 조성돼 있습니다. 야영장 예약은 남원시 공식 누리집 통합 예약 포털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이종환입니다. 오늘 낮 12시 10분쯤 완주군 용진읍에서 유치원 통학버스와 24톤 화물차가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유치원생 1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소방당국은 사고 당시 유치원 버스에 교사와 유치원생 등 40명이 타고 있던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물차가 버스 뒷부분을 추돌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제경찰서가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의 추락 사고와 관련해 농장주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오전 10시 반 김제시 백산면 한 돼지 농장에서는 천막 보수 작업을 하던 50대 태국인 남성이 3m 높이에서 떨어져 머리 등을 크게 다쳤습니다. 전북 이주인권 노동 네트워크는 전북 지역 농장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사고로 숨지거나 다치는 일이 잇따른다며 전북도와 고용노동부에 실태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 등은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산 간호대에 대한 특별 근로감독을 요구했습니다. 노조는 대학 측이 주 52시간 위반과 임금 체불 문제를 제기한 노동자를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취업 규칙을 노동자들에게 불리하게 바꾼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며 전북도가 지도 점검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전북 농업인 단체 연합회가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농협 비리를 지적한 정부 특별감사 결과 발표 뒤 강 회장이 농민신문 회장직 등에서 사임한 건 개혁 요구를 피하기 위한 자구책일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농협 비리는 조합장들이 중앙회장을 뽑는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됐다며 조합원 직선제와 독립적인 감사기구 설치 등을 요구했습니다. 오늘은 겨울답지 않은 다소 포근한 날씨를 보였지만 미세먼지가 말썽이었습니다. 당분간 큰 추위는 없겠는데요. 내일 전주의 낮 기온은 13도까지 오르면서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돌겠고요. 주말에도 낮 기온을 종일 영상권에 머물면서 온화하겠습니다. 추위는 주춤하지만 미세먼지에 대비해 주셔야겠습니다. 현재 전북 지역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된 가운데 초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까지 올라 있습니다. 내일도 공기질이 탁하겠고요. 내일 새벽 짙은 안개도 유의하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내일 익산의 아침 기온은 영하 1도, 부안이 1도에서 출발해 한낮 기온은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부권은 진안이 영하 2도, 장수가 영하 3도에서 출발해 한낮 기온은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해상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 해상 바다의 물결은 0.5m, 서해남부상은 1.5m까지 일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 큰 추위 없이 예년보다 온화하겠는데요. 다음 주가 오면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전북 7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